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인하대학교에서요. 우리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고 있는 임창경입니다. 저는 연변대학에서 중국 연변대학에서 고구려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받은 지 한 20몇 년 이렇게 되고요. 제가 중국에서 고구려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건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에 처음 가서 고대사를 하러 중국에 갔었는데 제가 공부했던 고대사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으리라는 생각은 20년 전에는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지도 교수님이 너는 이 공부를 꼭 해야 된다 하면서 저한테 고구려사를 가르치시고 그것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주시고 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동북공정이 진행되고 이러면서 제가 또 동북공정과 관련된 대응 사업 이런 것을 맡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제가 한 인간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정말 어떻게 좋은 공부를 하게 됐구나. 역시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좋은 공부를 하게 됐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몇 년간 공부를 계속하면서 그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우리 한국사가 근본적으로 많이 잘못되어 있다. 사대사관과 식민사관에 왜곡되어 있다.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분개하고 이것을 어떻게 고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20년은 공부하고 가서 지금에 와서는 아주 희망적입니다. 이제 고쳐가고 있습니다. 사대사관, 식민사관 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의 올바른 민족사를 반드시 정립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희망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인하대학에서 이제 주로 하는 연구사업은 고대 평양의 위치를 새로 비정하는 연구사업입니다. 그게 국가연구사업인데요. 한국의 역사학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식민사관, 사대사관의 틀을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평양이라 그러면 고구려 수도 평양이라 하면 현재 북한의 평양에 있었다. 이것이 이제 사대사관, 식민사관의 관점인데 국가연구가지로 그렇지 않다. 고구려의 수도 장수왕이 427년에 천도한 평양은 지금 현재 북한에 있는 평양이 아니다. 그런 관점의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애초에 연구를 기획했던 대로 427년 장수왕이 천도했던 그 평양은 지금 현재 북한의 평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북한에 있는 평양을 장수왕이 427년에 천도한 평양으로 본다면 고구려사는 지금 한반도 평양과 그 북쪽의 압록강 중류 일대 환인, 지반이란 그 지역에 갇힌 국가가 되고 말거든요. 그런데 중국 사서나 한국 사서에 기록된 고구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의 수도도 요하를 건넌 어느 지점에 첫 수도가 설정되고 그 다음에 평양이란 위치도 장수왕이 천도했던 평양은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서쪽으로 넓힌 그 지점을 따라서 요하 저쪽으로 이동되지 않나 이런 것을 몇 년 후 내후년까지 연구해서 그런 결과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동의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연구도 한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상당히 희망적인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연구다 이렇게 생각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동의 관련해서는 오늘 또 다음에 발표를 해주실 김동환 선생님하고 저하고 몇 분이 한국에서 몇 년 전에 국가연구과제로 동의와 관련된 연구를 국가연구과제로 맡았었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김동환 선생님, 훌륭한 김동환 선생님을 모시고 그 밑에서 연구에 심부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동환 선생님이 다음에 발표하실 정말 동의의 찬란한 문화, 사상 이런 것은 아마 지금 우리 동양의 사상이 모두 응집된 공자의 사상,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동양 철학을 하는 많은 분들의 사상도 동의의 사상, 신석기 시대부터 응축해온 발전되어 온 그들의 사상과 문화에서 기원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서도 그런 동의의 많은 영향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면은 김동환 선생님께서 해주시고요. 저는 일단 오늘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료를 나눠드렸는데요. 그 자료보다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중국 현지를 답사하면서 확인한 그 동의의 문제들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동의의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의와 관련돼서 오늘 살펴보시겠지만 사실 동의에 대해서 뭐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 많이 알고 계신데 그런데 거기서 약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들, 동의를 올바로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의와 관련된 이런 개념들은 중국의 중화사관이나 중국의 화해관이라는 이런 관점 속에서 또 동의가 좀 왜곡돼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화해관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기자, 공자, 조선이란 이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또 상당히 저명한 인물들을 통해서 사실 조선사의 왜곡이 시작됐었다는 그런 점도 다시 한번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역사상의 몇 가지 우리 조선사와 중국과 우리 한국의 고대사 문제로 항상 쟁점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고대로부터 역사를 놓고 쟁점이 있었는데 중국은 동의가 완전히 중국 거다, 한족의 아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한국에서는 동의는 우리 민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대사와 같이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 역사를 해석해야 된다는 관점이 있고 또 우리 고대 조선을 놓고 고조선이라는 고대 조선을 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조선을 또 중국에서는 한무제가 서기전 108년에 조선을 점령함으로써 이 한반도까지 우리 중국이 자기네들이 한반도까지 식민지처럼 지배했다. 한사군을 거기 설치해서 지금의 한반도까지 식민지로 지배했다는 이런 역사를 서술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의 민족적인 입장에서는 그건 그렇지 않다. 조선이 우리 민족의 고대 상고의 국가이긴 하지만 한무제에 의해서 그렇게 점령당한 그것이 한반도에 있지 않았고 우리 역사는 우리 자체의 문화적인 역량에 의해서 발전해왔다. 이렇게 항상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고대로부터 우리 한국사를 중국사와 관련시켜서 왜곡하는 몇 가지 상징적인 기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시황의 만리장성이고 또 하나는 고죽국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한무제가 서기전 108년에 조선을 침략해서 설치했다는 한사군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의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서 그런 몇 가지 중국이 역사를 왜곡하는 한국의 고대사를 중국의 고대사를 연관시켜서 왜곡하는 몇 가지 기제에 대해서 한번 답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동의의 개념인데 이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의는 지금 중국의 산동성 중심으로 한 동부 연안 일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연안 일대에서 한반도와의 교류도 상당히 고대로부터 있어 왔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신석기 시대로부터 그 일대에서 발전한 문화들 대문구 문화, 용산 문화, 그다음에 거기서 요동반도를 건너서 있는 여러 문화들이 기반이 되어서 동의가 출현해서 문자는 이제 갑골문이라고 있습니다. 갑골문에서 상나라 시기에 갑골문과 금문에서부터 동의의 활동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 중국으로 말하면 주와 춘추전국 시대를 거쳐서 진시황이 221년에 육국을 통일하죠. 연, 채, 조 하는 모든 나라를 통합하죠. 강제적으로 통합해서 이제 역사 기록에 보면 이런 나라들을 통합해서 민호로 삼았다, 백성으로 삼았다 이러면서 사실 진시황의 통일이라는 거죠. 진시황은 굉장히 강력한 군대력에 의지해서 피해 통일이죠. 그러니까 뭐 동의를 거치지 않는 겁니다. 어디를 점령해서는 막 10만 명을 땅에 묻어 죽이고 이러면서 사실은 중국 전역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의 국가로 진이라는 국가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구별을 많이 없앴죠. 도량형도 통일한다, 뭐 문자도 통일한다, 모든 걸 통일한다는 그런 기치하에
이 동이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게 됩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개념을 따질 때 역사가 여러 가지 그 문자적인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동의가 이자가 큰 활을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동은 이자는 그 활에서 나오고 또 대자에서 나왔다. 또 사람인 자와 같다. 어지린 자와 고에서는 같이 쓰였다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그 문자적 해석에서 제가 2010년인가요? 그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요. 저는 그 홍산문화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북경 북쪽에 적봉이라는 지역에 홍산문화라고 우리 한민족의 원류 문화라고도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이 중국의 그 황하 중심으로 한 이런 황하 문명보다 더 오래되고 더 찬란한 그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 문화가 그 북경 위쪽에 연산 북쪽에 있었는데 그 홍산 문화라고 알려진 이 문화에서 우리 고대의 원류, 우리 민족의 원류적인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산 문화에서 무덤이 발견됐는데 거기서 사람이 앉아 있는 이런 여신상이 몇 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신상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은 깜짝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편하게 흔히 우리가 집안에서나 식당 가서 앉는 우리가 평소에 앉는 그 자세입니다. 가부좌라고 얘기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독특한 그 앉음 자세의 모양을 그 여신상이 그런 다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 고대의 이자 갑골문에서 그 동의의 이자를 잘 보시면 그 이자는 지금의 그 이자 대자하고 활궁자가 큰 대자와 활궁자가 합친 이런 글자가 아니라 그 갑골문이나 금문에서 이자는 사람이 구부리고 옆에서 볼 때 이렇게 구부린 듯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바로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렇게 모습 이자의 동의의 이자의 모습은 사람이 쭈그리고 앉는 것이다. 쭈그리고 앉은 것을 나타난다. 쭈그리고 앉는다는 겁니다. 쭈그리고 앉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중원에서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중원 지금의 황하를 따라서 있는 한족들의 앉은 자세는 절대로 쭈그려 앉는 것을 예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건 뭐 공자의 얘기나 다른 중국의 모든 얘기가 쭈그려 앉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앉는 거냐면 그들의 앉은 법은 이렇게 앉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발견된 중국 지역에서 발견된 모든 사람의 앉은 모양들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는 모습, 무릎 꿇고 앉는 거죠.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을 그들의 앉음 자세의 가장 표본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고 항상 그렇게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쓰면서 그때 생각한 것은 홍산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앉음 자세는 지금 가부좌를 틀고 앉는 거다. 그런 차이가 있고 또 동이 쪽에 있는 사람의 앉음 자세는 쭈그려 앉는다. 쭈그려 앉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한족들 지금의 중원 문화에 있는 사람들의 앉음 자세는 무릎을 꿇고 앉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차이에서 그 문화적인 차이가 상당히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이자의 원형이 그런 동이 문화의 어떤 독특한 그런 상징적인 거에서 오지 않았는가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해석은 앞으로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확실한 것은 문화가 구별된다는 겁니다. 이 동이의 문화와 지금 한족을 중심으로 한 중원의 문화, 그 다음에 이 북방의 홍산 문화권의 문화가 일부 차별화되어 있다. 그리고 동이는 우리 민족과 더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사 속의 허구와 사실 구별의 필요인데 이 역사라는 것에서 갑골문에서 그 역사를 나타내는 사자는 우리 일사자와 같은 이런 유사한 이런 의미고요. 어떤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역사를 상징하는 사자를 쓰죠. 사로다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역사는 이제 기록으로 남게 되면서 기록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실과는 조금 다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의 왜곡이라는 이런 것도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역사가가 어떤 국가의 이 입장에서 국가가 또 그 역사를 조금 다르게 서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반드시 역사의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서 우리 한국과 중국의 고대사에서 동의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 문제는 동의와 관련돼서 좀 다르게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문제 몇 가지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국과 한국의 역사가 좀 차이를 보이는데 해석의 차이를 보이는데 그 해석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화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신들을 그 중심에 놓고 그 변방을 이라고 보는 오랑캐라고 보는 이런 그 관점에 철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 서술은 주변은 자기네들에게 복속되거나 종속되거나 또 문화가 자기들보다 더 낮거나 이렇게 서술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변방에 있는 애족과 이민족과 자기들을 한 그림으로 그리면 자기들은 크게 그리고 중국은 크게 그리고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크기도 작고 더 형편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이 중국의 옛날 그 풍습이고요. 그리고 역사를 서술할 때 꼭 중국을 중심에 놓고 중국의 본기 이런 것을 놓고서 이제 변방의 이제 열전, 변방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따로 이렇게 취급하면서 그 형편없는 문화 이것을 강조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화의관인데 이런 화의관은 고대에도 있었지만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한다. 동북공정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동북공정의 논리를 잘 들어가 보면 고대 화의관이 아직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들의 중국을 현재 중국을 중심에 놓고 그 중심에서 우리 한국 이런 문제를 접하는 그런 관점에서 화의관이 작용하면서 동북공정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과거에 우리에게 종속돼 있었다. 그러니까 동북공정의 진정한 목적은 너희들 앞으로도 미래 속에서도 우리에게 종속되거나 우리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 또 우리에게 하여간 긍정적으로 자기네들한테 부정적으로 될 수는 없다. 너희들 우리가 통솔을 할 수 있다. 어느 경우는 우리가 너희들을 통합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계속 얘기해 주는 것이 중국의 동북공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의관은 중국의 고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현재에도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의관에 따라서 이제 왜곡되는 문제들인데요. 먼저 그 황제 관련 얘기를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황제. 이 황제는 이제 사실은 중국의 그 사마천이 사기를 쓰는 시점이 이제 서기전 한 90년경에 이 사기가 완성됩니다. 이 사마천의 뭐 일생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사마천은 결국은 형장에서 이제 죽게 됐는데 이 궁형을 당하면서 이 성기를 거세하는 궁형을 당하면서도 살아남았던 것은 역사를 쓰기 위해서 살아남았는데 사마천은 자기가 있던 당대까지의 모든 역사 서술을 다 역사 기록들을 분석해서 정말 거대한 그 당시로서는 역사책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천이 역사를 쓰면서 첫머리에 세운 게 황제입니다. 황제를 중심에 놓은 겁니다. 왜 황제를 중심에 놨냐면 당시에 한무제가 집권하고 있었는데 한무제 이 당시에 그 순추 전국 시대 이후에 이 통합을 강조하는 이런 어떤 뭔가 한번 전국을 한번 통합하려는 이런 항상 집권자들의 의지죠. 그 의지의 반영들이 뭔가 중심에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황제라는 그 인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에서 황제를 중심에 세우는 역사 체계를 구성한 거죠. 모든 것은 황제의 자손으로 서술된 이런 역사 체계를 구성했고 그것은 지금도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황제는 중국에서 어디가 이제 그 중심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 뭐 언제부터는 이쪽에 그 하북성에 여기에 그 탕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쪽에 더 올라가지. 여기 지도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뭐 탕록이라고 하고 여기가 황제의 뭐 치우와 탕록 대전을 벌이고 해서 여기가 이쪽이다 해서 여기다가 뭘 막 유적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황제의 고대에서의 그 활동과 그 중심은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여기 지금 서안이 있고요. 서안. 오랫동안 그 주나라의 수도였고, 그 이후에 많은 나라가 수도였고, 한 나라도 이곳을 수도로 했고, 진나라도 여기를 수도로 했고, 했던 이제 여기 서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낙양이라는 놈, 낙양.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낙양이죠, 낙양.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가 낙양이고요. 예, 여기 낙양.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이제 상나라의 이제 근거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제의 무덤이라는 것은 이 황릉이라는 데 있습니다. 서안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황릉이라는 데 있습니다. 황릉이라는 데 그 황제의 무덤이 있는데요. 여기 가면 이제 황제의 그 유적들을 잘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멀리서 보는 황제의 무덤입니다. 여기도 이제 입구로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로 입구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황제의 나무다. 그래서 황제가 뭐 심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제 황제 사당이 인문시조 황제 사당이 있습니다. 이게 황제의 이제 그 상이죠. 황제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황제를 중국에서 중시하다 보니까 중국의 모든 지도자가 고대서부터 현대까지 모든 지도자가 여길 다녀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 지도자 강택민, 그다음에 이제 이붕, 그다음에 이제 이건 손문, 손문, 중화민국을 만든 손문. 중화민국 원년이니까 1911년이 되겠네요. 1911년 손문이 쓴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장중정, 그 대만으로 건너간 그 장개석입니다. 장개석.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목택동입니다. 목택동. 이건 이제 등소평. 그래서 이제 그 유적을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가면 이제 여망자손 논리라 그래서 중국이들은 모두 염제 황제 자손이다. 그 여기는 그 여망자손의 논리가 아주 폭이 큽니다. 우리 뭐 막 그 이쪽에 동양의 거의 모든 민족은 여망자손이란 이런 논리를 여기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제릉에 가면 중화성씨라 그래서 여기 중국의 성씨들이 이제 그 황제로부터 갈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성씨, 화하성씨. 이제 여기서 황제가 시씨거든요. 황제씨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쭉 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다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성씨들이 여기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를 중심으로 이 한자로다 성을 쓰는 모든 걸 통합한다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 주변 자기 중심뿐만 아니라 주변 모두를 통합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여기 이제 황제의 무덤이죠. 황제 무덤인데, 황제 무덤입니다. 이게 황제. 이거는 그 한무제가 여기를 방문했을 때 오른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황제 무덤, 이게 황제 무덤입니다. 황제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황제를 그래서 그 중심에 세워서 황제를 중심에 세우는 어떤 관점이 화의관인데, 이 화의관에 따라서 역사가 좀 한국의 역사, 중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주변의 역사인 우리 한국 고대사까지도 왜곡하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왜곡 논리 중에서 한국사 고대사를 왜곡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바로 기자공자 조선과 관련된 이런 그 역사 왜곡입니다. 그 나누어진 자료집을 한번 이렇게 봐주십시오. 자료집을 봐주시면 그 4쪽 나누어 주신 자료집 4쪽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4쪽을 보시면요. 4쪽에 보시면 그 동의의 개념과 그 변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중국의 정사에서 동의와 관련된 기록을 전의 형태로 남긴 것은 삼국지부터이며 그때부터 후한서 이후의 다수 사서에서 현재 북경동 쪽 일대의 여러 민족을 동의전이라는 명칭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표 1에서 표를 그려놨죠. 그 표에서 전사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네 가지 사서, 사기, 한서, 삼국지,
후한서 이렇게 네 개를 이제 중국의 25사 중에서 이 네 가지 사서를 전사사 맨 앞에 있는 네 가지 사서다 이렇게 해서 전사사란 이런 명칭을 불러서 하는데요. 이 전사서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사서는 이 전사서에서 오늘 주제로 삼은 이 동의의 개념과 역사가 이 전사서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사서를 보시면 이 동의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사사에서 그 한국 고대사의 출발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의 조선열전, 한서의 조선열전, 그 다음에 그 사마천 사기의 사기와 반고 한서의 그 본기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열전지에서 이 한국 고대사의 출발점, 조선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사사에서 동의의 개념과 역사를 잘 알려주고 있고, 또 하나는 한국 고대사의 출발점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서 이후에 나온 그 삼국지나 후한서에서 역시 또 동의의 개념과 또 우리 한국 고대사의 출발점을 많이 여기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사사라는 이 사기, 한서, 삼국지, 후한서가 동의의 개념과 역사를 잘 설명하고 한국 고대사의 출발을 아주 잘 서술했는데 한 가지 아주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전사사는 동시에 한국 고대사를 중국의 입장에서 왜곡하는 아주 논리 기초를 마련한 것이 이 네 개의 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사서를 잘 분석하면 우리 동의의 개념과 역사, 한국 고대사의 출발점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어떻게 한국 고대사를 고대로부터 왜곡해 왔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한국 고대사를 왜곡하는 이 출발점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한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를 썼을 때까지도 사기 조선열전이라는 그 아주 별도의 조선에 관한 열전 속에서 이 조선에 대한 얘기를 나열을 합니다. 사마천이가 나열을 하는데 이 위만의 얘기서부터 쭉 나열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무제가 조선을 침략해서 정발하는 전쟁, 멸망시키는 전쟁의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천의 사기 전편에서는 큰 왜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서에 오면 다릅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에는 이제 조선에 대해서 조선이 멸망하는 시점까지 서기 108년 이제 그 전쟁, 한과 한무제가 조선을 침략해서 치르는 전쟁을 치른 이후에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고가 한서를 썼을 때는, 이 반고가 한서를 쓴 것은 한 서기 한 80년경이거든요. 80년경에 한서를 쓰면서는 조금 더 사기의 내용보다는 다른 내용들을 쓰게 됩니다. 그 비교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쓴 기자, 공자, 조선 이런 세 가지를 연관시키면서 왜곡을 하는 거죠. 왜곡을 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 왜곡을 하냐면 공자가 중국에서 그 자기 노나라 지역에서 주유천하를 하고 이러면서도 그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할 때 구위에 가서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논어에 나오죠. 논어 자한편에 나온 그 공자가 구위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내용인데, 그 구위가 바로 조선이다 이런 인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 이런 논리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 공자 이것은 당시 중국에서는 최고의 성인으로 치는 이런 부류들인데, 이 사람들을 기자, 공자를 조선과 연관시키면서 그 조선을 또 한반도 안에 지금의 평양 일대에다 위치시키고, 그러니까 이 지역은 벌써 고대로부터 공자, 기자의 시대부터 이 한반도 이것은 중국의 영향력 안에 있었다. 중국에 너희들은 복속돼 있었다. 심지어 중국의 식민지다. 너희들이 이렇게 문화를 발전해서 이 정도까지 온 것은 기자, 공자가 그 시대부터 너희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교화를 받아서, 기자의 교화를 받아서, 그 위에 이런 공자의 말씀 이런 걸 받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데, 그것이 역사 왜곡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자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동의를 연구하는 그 연구과제를 맡았을 때 그 기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그 고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자의 그 무덤을 답사했습니다. 기자 무덤은 그 하택시 하남성 하택시 조현에 있는데요. 아직 있습니다. 그 무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자의 무덤입니다. 저희 갔을 때 이제 날이 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인데요. 이 무덤이 이제 큰 밭 가운데 있는데 지금 여기 보리를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 위에까지 보리를 다 심었어요. 예. 그냥 무덤 위에까지 보리를 다 심은 겁니다. 이 보리밭이고요. 예, 무덤 위에까지 보리를 다 심어놨습니다. 이제 이 아주 비석은 큰 걸 세웠습니다. 여기 은퇴사 기자, 여기 기자묘, 이렇게 해서 이제 해놨고요. 은퇴사 기자 지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자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이제 큰 비석인데요. 이 비석은 이제 이 기자묘에 대한 기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자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좀 멀리서 잘 안 보이시죠? 예, 여기 이제 기자가 어떤 인물이다. 그리고 여기에 묻혔다. 그리고 기자의 무덤은 원래 여기였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 그 한반도 평양에 기자묘 같은 게 하나 있다. 그건 뭐냐면 나중에 그 의관총이다. 예, 의관총이다. 그건 기자묘가 아니다. 이런 얘기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사실은 이제 그쪽에서 돌아가셨죠. 그 하남성 하택이라는 지역에 조연에 그 기자가 묻혔는데, 그 진안서 한서의 그 이런 기록입니다. 원토군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쓴 건요. 이 현토군인데, 피라 그래서 이제 당시 그 현자를 어느 그 왕이나 중요한 사람이 그 이름자에 썼기 때문에 현자를 쓰지 못하니까 원자를 쓴 거고요. 원토군과 낙랑군은 무제 때 설치하였는데 모두 조선 예매 구려의 만이이다. 은희 도가 쇠망하자 기자는 조선으로 갔다. 기자는 그 나라 백성들에게 예의와 농사짓고 누에치고 길쌈하는 것을 가르쳤다. 동의는 천성이 유순하며 삼방의 예족과 달랐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을 비탄하시고 바다를 항해하여 구위에서 살고 싶어 하신 것은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자 조선 이것을 이제 기자 공자 조선 이런 것을 연관시키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한무제가 서기전 108년에 그 조선을 멸망시키고 그런 것도 중국 내에서 중국의 오랜 그 역사 속에서 마땅히 중국의 영토였고 땅이었고 중국의 기자가 가서 교화시킨 이런 지역이었고 그것이 한반도 평양 일대에 있던 것이었고 그러니까 그 지역까지는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다 기자의 중국의 당연히 영향력 속에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나가는 겁니다. 예, 여기 이제 말씀드립니다. 예, 구위는 이제 어디냐면 이 구위라는 것이 공자가 구위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구위가 어디냐면 지금 그 산동성 일대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예, 요 지역 일대 구위가 있었죠. 구위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여기 하나, 요쪽에 하나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자가 말씀하신 구위는 이쪽 지역에 있던 공자에 대해서는 이제 공자는 이제 노나라에서 나신 분인데 노나라에서 여기서 해서 타신 분인데 사실 이쪽 동의의 문화의 영향권에서 성장하시고 그런 사상을 집대성한 분이죠. 동의의 사상을. 그런데 사실은 공자 그 당시의 조건에서는 춘추 전국 시대의 그 당시 조건에서는 공자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죠. 고생을 하시면서도 그 뜻을 못 펼치고 돌아가신 분인데 사상은 집대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자의 세계라는 것은 요 일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공자는 제 나라의
대해서도 썩 그렇게 기꺼워하진 않으셨던 것 같고 제 나라를 방문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김노환 선생님한테 많이 여쭤봐야 되는데 제 나라를 방문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 일대를 주유하셨는데 공자의 그 세계관 속에서는 바다라는 관념은 없지 않았는가. 그래서 공자가 이 도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보고 구위에 가서 살고 싶다 하실 때 그 구위가 바다를 건너 구위에 가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했는데 그 바다 해자가 고대에서는 변방, 그다음에 아주 그 넓은 지역의 변방 이런 것을 바다 해자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예진 곳에 그런데 그 예진 곳의 구위에게 가고 싶다, 이종족에게 가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구위의 위치를 한번 추적해 본 건데요. 이 공자와 비슷한 시기의 지도입니다. 공자가 살아계시던 시기 비슷한 시도의 지도인데, 여기 이제 노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 나라가 있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바닷가고요. 여기 보면 그 구위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구위가 여기 지금 잘 안 나타납니다. 예. 여기 구위가 있네. 여기 이자가 보이죠? 여기 이자, 그다음에 요 구자가 보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여기 구위가 구자가 여기 보이죠? 구자, 구이. 그다음에 이쪽에도 보면 여기 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여기도 보면 구이, 예, 구이 여기 있죠. 노나라, 그다음에 제나라. 그다음에 요 구위가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집에 보시면 자료집 10쪽에 10쪽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요.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주자어류 이렇게 나옵니다. 주자어류에 의하면 제자들이 그 주자의 제자들입니다. 주의의 제자, 주자의 제자들이 구위에 대하여 전배들 앞에 사람들 중에서 기자를 가지고 증거를 대며 조선 따위를 말하는데 여기선 조선 따위라고 이렇게 좀 비하적인 용어를 썼거든요. 당시 분들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구위에 대하여 앞에 사람들 전배들 앞에 사람들 중에서 혹 기자를 가지고 증거를 대며 조선 따위를 말하였는데 그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하고 물으니까 주자가 그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옛날 중국에도 이적이 있었으니 노에 있었던 해이와 주에 있었던 이략의 융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되는 노에 있었던 해이, 그다음에 주에 있었던 이락의 융이라는 것이 바로 구입니다. 여기 여기 있던 구이 있죠, 구이. 주자어류에 나오는 두 가지 이가 중국에 여기에 구이, 그다음에 여기에 구이가 있는데 왜 조선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자가. 그래서 이 구이와 조선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공자 이런 걸 연결시켜서 한반도에 대한 당시로서 말하면 침략 논리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우리 고대사를 우리 지금도 원로 선생님들 지금도 우리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고대사가 그렇게 중국의 역사에 침식당하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왜곡이 바로 이 지점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야시 다이스케가 1892년 출간한 조선사에서 옛날 은이 망함에 기자가 도망하여 와서 조선의 왕이 되었다. 기자의 후대 900년이 지난 준왕 때 연의 위만하게 쫓겨나고 유씨가 대신 통치한 지 대략 80년 만에 한의 무제에게 멸망되었다. 무제가 그 땅을 나누어 사군으로 삼고 소제 때 이를 합하여 이부로 하였다. 결국 기자로부터 이에 이르기까지 1000년 동안 중국인이 통치하는 셈이 된다. 일제가 우리 조선을 강점하는 근대 초에 일본의 식민사관인 학자들이 역사책을 많이 씁니다. 조선사 책을 쓰는데 모든 것이 이런 식의 서술이 나옵니다. 기자로부터 출발해서
이쪽이 한반도가 점령당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그들이 쓴 책의 한 구절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기자로부터 그 영향력을 받았고 또 그다음에 한무제에 의해서 점령됐고 그다음에 계속 점령돼 가지고 당나라 때 뭐 이런 때도 계속 점령됐다. 너희 한반도는. 그래서 역사 이래 3,000년 동안 단 하루도 독립된 날이 없는 국가다. 이게 그 일본인이 쓴 조선사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단 하루도 독립된 적이 없는 국가다. 예,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을 하는데 이런 왜곡의 출발점이 바로 옛날 고대 사서인 한서에서 뚜렷이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그 왜곡의 기제가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공자, 기자 이런 인물들이다. 이 공자 기자를 인용해서 역사 왜곡을 하는 사례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표적인 사례로서 우리 역사가 왜곡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요즘 최근 연구하고 있는 그 평양 위치 문제, 고구려 사회 문제. 제가 고구려사를 원래 전공을 해서 박사학위를 하는데요. 제가 항상 매년 답사하는 분들을 모시고 그 집안 환인, 고구려 첫 수도라고 얘기되는 압록강 북쪽에 압록강 중류 유역에 있는 그 환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인 오녀산성을 올라가서 보고 이러는데 저는 항상 거기 갈 때마다 그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줘. 이것이 고구려의 어떤 한 도시 중심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꼭 고구려의 첫 수도는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는 꼭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서의 기록을 잘 보시면 요 지금 지도가 있는데요. 이 지도는 삼국사기 기록을 그대로 활용해서 재현한 지도입니다. 삼국사기의 그 고구려 첫 도읍에 관련된 기록을 삼국사기 중에서 고구려 첫 도읍에 관련된 기록을 지도에서 잘 그려보면 그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요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는 바다죠, 바다. 여기 이제 요동반도. 이게 이제 요하인데 요하 서쪽에 여기 의무려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여기 의무려산, 여기 북진, 여기 의현 이런 이제 요 대릉하가 이렇게 흐르는데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요쪽. 요 의무려산 아래쪽에 대릉하 요 근처에 요하 서쪽에 고구려의 첫 수도인 졸본, 고구려의 첫 수도 졸본이 있다. 삼국사기 기록을 그대로 도표로 만들면 지도에 옮기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가서 조선시대 정약용 아방강였고 그다음에 그 안정복 동사강목 이런 책들에 의해서 고구려 첫 수도를 비정하면 지금 이제 여기 한반도인데 압록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 지금 그 지반이라는 광개토대왕비가 있는 지역이고 요 위에 이제 그 환인이 여기 있고요. 환인.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흥경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조선시대 정약용 안정복 이런 사람들은 고구려 첫 도읍은 이 졸본이다. 여기 그 흥경 아래쪽에 졸본이다. 그리고 일본 식민사관을 주장하는 일본 학자들은 지금의 환인이 졸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10년 이후에 일본 학자가 우리 식민사관을 만들어서 조선사를 쓰고 이러는데 그 이후에 이런 사관, 이런 관점이 그대로 통용되면서 한국의 소위 통솔이 되면서 지금 그 고구려 첫 수도를 졸본 일대로 보고 있는 이런 관점을 통솔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신채호 선생님, 일제시기 신채호 선생님은 고구려 첫 도읍은 여기가 아니다. 고구려 첫 도읍을 이쪽으로 옮기셨죠. 요와 이쪽으로 옮기셨죠. 그러나 이제 이런 한국사의 이런 잘못된 사관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바로 그 잘못된 사관도 고구려 첫 도읍을 지금 이제 지금 이 압록강 일대로 비정하는 이런 논리도 이 사람들의 논리도 따라가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이제 한사군 이런 것을 현토군을 이 압록강 중류 일대로 비정하면서 이 고구려 첫 도읍을 지금 환인 일대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의 뿌리는 그때로부터 시작돼서 상당히 깊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시황 만리장성 얘기인데요. 사실은 진시황 만리장성이 허구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제 산해관 일대까지 연결돼 있는데 이게 진시황 이제 만리장성 있는 데 가면 그 강맹녀
진시황의 그 이제 옛날 고사에 나온 얘기죠. 진시황이 이제 만리장성을 쌓느라고 사람들을 동원하니까 거기에 동원된 그 자기 남편을 찾아서 여기까지 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뭐 성벽이 터지면서 그 시체를 찾고 했다는 얘기인데 그 맹강영상을 산해관에 그려놨어요. 이거 왜 그랬냐면 진시황 만리장성이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유물을 만들어놨습니다. 전시관은 일반인들은 못 보게 문을 꽉 닫아놨습니다. 여기. 그런데 이런 만리장성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동상은 뭐냐면 그 네덜란드에 가면 그 어느 도시에 이런 하나의 동상이 있습니다. 한스 브링커의 동상이라는 동상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옛날에 저희가 옛날 70년대 뭐 그때인가 그 교과서에 국민학교 교과서에 당시 요즘 소학교라 그랬는데 그 당시 국민학교 교과서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어느 소년이 길을 가다가 집을 가다 보니까 어느 뚝이 있는데 뚝에서 물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 물이 계속 새니까 이 마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다 손을 집어넣고 막는 걸 막 막고 해가지고 결국 다른 사람들이 오고 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결국 그 뚝을 막아서 사람들을 살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교과서에 실린 내용인데 그게 이제 한스 브링커의 그 얘기인데 이것은 사실은 그 미국 작가의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그 이 네덜란드 이 지역에서 이런 얘기 있었다는 게 소설이 됐는데 그게 사실처럼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믿게 되면서 관광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와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동상까지 세우는 겁니다. 그 소설 같은 얘기가 역사 사실처럼 받아들여져서 동상까지 만드는 이런 건데 바로 위에 있던 그런 그 산해관에 있는 그 진시황과 관련된 뭐 맹강의 유적이나 이런 것도 그 꾸며진 얘기가 역사 사실처럼 돼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 또 그것이 한국사 왜곡에 이용되고 있다. 이런 점 말씀드리려고 이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죽국 얘기인데 고죽국 얘기는 사실은 고죽국은 그 백이숙제 얘기로서 너무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사마천에 이 열전도 있죠. 사마천에. 그런데 참 그 애틋한 얘기죠. 애틋한 얘기인데 이 고죽국의 위치를 어디다 비정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역사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죽국도 우리 한국 고대사 왜곡에 이용되고 있다. 이 고죽국 이건 이제 서기전 한 십몇 세기에 만들어진 그 상나라의 지도입니다. 상나라 지도인데 이 상나라 지도에 보면 고죽을 여기다 그려놓고 있습니다. 고죽을 여기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고죽이라고 써있는데 뭐 여기 요 위치에 여기 바레만이고요. 여기 요동반도 이게 한반도 평양 그다음에 요하를 건너고 요 지금 산해관이 있는데 여기 고죽이라는 걸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황하가 쭉 있고요. 이걸 좀 약 확대한 지도인데요. 지금 이제 이 지도에서 보시면 이쪽이 상인데 상의 수도고 여기 황하가 이렇게 흐르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요 영제라는 지역에 여기 보면 수양산이라고 있습니다. 수양산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수양산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수양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수양산에 지금도 가면 거기에 고죽과 관련된 백이숙제와 관련된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춘추 전국시대 지도인데요. 이 지도에 고죽을 또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고죽이 여기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지역에 사실은 백이숙제 유적 고죽이 이 일대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백이숙제 무덤을 바로 황하가에 있는 바로 이 지역 수양산이라는 지역 이 황하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 낙양이 요쯤 되죠. 낙양이 여기 있고 낙양 서쪽에 여기 황하가 흐르다가 북에서 흐르다가 동쪽으로 이렇게 가는 지점 여기에 영제시라고 있는데 여기 가면 수양산이라는 산이 있고 지금은 이제 수양산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 중조산 줄기에 있는 요 중조산
요 중조산이라고 있죠. 이렇게 중조산, 중조산, 중조산 이쪽 한 끝자락에 있는 산에 수양산이 있는데 여기 백이숙제 유적이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무덤입니다. 백이숙제, 백이와 숙제의 무덤 두 개가 있고요. 이게 이제 무덤 중에 하나고, 이 무덤이 이렇게 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9년인가 김동완 선생님하고 제가 김동완 선생님 모시고 갔을 때 저희가 이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이 비석, 백이숙제 관련된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사실 다 묻혀 있었죠. 흙에 막 이런 풀에 묻혀 있었는데 이 비석 기단을 찾고서 이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 해석했죠. 이게 이제 비석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석면에 이제, 이자하고 제자 이렇게 확실히 보이죠. 이제, 사, 죽을 사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 비문에 보이는 글자는 다 해석해 봤습니다. 이렇게 옮겨 봤습니다. 이렇게 옮겨 봤는데 그래서 옮겨보고 이 글을 다른 데서 그 고전에서 이 문헌에서 찾아보니까 고증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1566년에 작성된 비석이다. 그 일본에서 쓴 책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 산서성에 관련돼서 쓴 산서 고적지라는 책을 썼었는데 이거 일제 시기에 출판된 겁니다. 1930 몇 년 판이죠. 그런데 이 일제가 이 산서성, 중국 산서성까지 침략하게 됐는데 이 산서성을 침략하면서 황하를 중심으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전투를 벌이면서 그 당시에 이 백이숙제 유적이 많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모습을 많이 잃었고요. 또 특히 이제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많이 이런 것이 파괴돼가지고 이 흔적이 거의 남지 않았는데 이 일제에 의해서 이 산서 고적지란 이 고적조사가 이루어질 1930년대까지도 초까지도 여기에 사당이 아주 크게 남아 있었고 그 비석이 아주 20기 정도가 쫙 남아 있었는데 오래된 비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많이 파괴돼서 그렇고 지금은 또 이것을 사실을 사실대로 드러내지 않는 이런 풍조 때문에 지금은 가도 흔적을 볼 수 없고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고고 발굴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이숙제 얘기도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연구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다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그 동의의 역사와 문화는 한국 고대사는 물론 인문학 분야 전반에 깊이 투영되어 있다. 동의의 역사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더욱 적극적인 관점에서는 화해관에 의한 중국의 고대사 왜곡을 바로잡는 과정이 한국 고대사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동의의 역사를 잘 연구하다 보면 우리 한국 고대사를 중국 고대사의 왜곡된 부분을 찾아내고 한국 고대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학도는 동의를 포함한 한중 고대사를 깊이 연구하고 과거의 화의관 등 잘못된 관점에 의한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 고대사만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 고대사까지 그 왜곡을 뜯어 고쳐 주어야 할 책무가 우리 역사가들에게 주어져 있다. 사실은 이제 중국의 역사 고대사를 보면 잘못 시작된 이렇게 왜곡하면서 잘못 시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시작된 그 고대사의 한 부분을 고치면 그 뒤에 많은 역사가 바로잡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역사가들은 그 작업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아직도 그 화의관이라는 이런 역사 관점이 아직 현대 중국 학자들에게 머릿속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한국의 역사가들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제는 우리 한국이 더욱 정말 그 올바른 국가가 되고 올바른 지도자가 나오고 또 올바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이 한국의 학술을 주도하는 이런 국가가 된다면 그런 학자들, 올바른 학자들이 나와서 이런 올바른 연구를 해나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잘못된 역사, 동아시아의 잘못된 역사까지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한국이 그것을 주도할 수 있다. 한국의 올바른 학자들이 그것을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연구는 이렇게 중요한 지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그 김동완 선생님이 아마 좋은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사실 저는 국학연구소에서 오랫동안 김동완 선생님을 모시고 이런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김동완 선생님 뭐 저희 거의 스승과 같이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원로 선생님들에게 오늘 제가 이 부족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자료를 한번 나중에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한국의 올바른 젊은 학자들이 이런 소중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원로 선생님들께서 많이 지도 편달해 주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동의에 대해서 새롭게 발제해 주신 임창영 교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의의 근본 사상으로서의 인을 주제로 발제해 주실 국학연구소 김동완 연구위원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조금 전에 그 임 박사님이 이제 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먼저 생각을 하는 게 향후 한국 사회가 피해갈 수 없는 게 뭐냐 하면은 동북아 문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고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동북아 문화 공동체라는 것은 왜냐하면은 우리 역사적 경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한자 문화권 속에서 거의 한 1000년을 갖다가 유교 문화권으로 공동 한중일이 그렇게 경험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도 오히려 그 중국이나 일본이 더 깊이 아마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북아 문화 공동체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체성을 갖다가 제대로 한중일이 하나로 문화화되는 데에서 그 구축을 못한다면은 뭐 그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북아 문화 공동체에서 하나의 그 정체성의 중요한 세 요소를 저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생각해 본다면은 첫 번째로 저는 신교를 생각하고 싶어요. 신교. 귀신 신자에 가르칠 교자. 이게 사실 동북아 물론 어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문명이나 어떤 그 이 역사적인 시원 속에는 종교적 배경이 강하게 있죠. 근데 그런 어떤 그 동북아의 중요한 종교소가 바로 신교입니다. 신교. 우리가 만약에 그 신교라는 것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할 때에는 일본은 이미 자기네가 신교를 현대화, 근대화 시켰다고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본의 신도예요. 신도. 그리고 뭐냐면 중국은 나름대로 이 1990년대 초반부터 뭘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를 대체하려고 그랬습니까? 공자의 유교죠. 공자의 유교를 가지고서 사실 사회주의의 대체 요소로서 그걸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조금 전에 이제 임 교수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홍산 문화가 발굴이 되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 자기네가 생각하는 모든 어떤 문화의 출발, 뭐 황하 문명이니 뭐니 그거보다 1000년, 1500년 앞선 문명이 이 자기네하고는 상관이 없는 동북 지방에서 발굴이 됐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그들은 상당히 당황을 하는 겁니다. 왜? 그 공자의 유교를 가지고서 사실상 홍산 문화를 끌어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상당히 당황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홍산 문화에 나타나는 그 종교 문화소를 갖다가 자기네가 어떻게 끌어안느냐. 이게 지금 중국의 문화적 고민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죠. 역시 그걸 갖다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저는 지금 말씀드린 홍산입니다. 우리가 홍산을 갖다가 해결하지 못하면은 사실상 동북아 문화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라는 거. 일본은 이미 일제강점기 1930년대 홍산 문화를 가장 먼저 발굴한 게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일본입니다. 일본. 예. 홍산이요. 예. 예.
그건 이제 그 불구렁자의 미산자인데 지명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편의상 홍산문화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걸 갖다 뭐 고조선 문명이라고도 그러고 요하 문명이라고도 그러고 발해 연안 문명이라도 그러는데 아무튼 그 홍산 문명이라는 걸 우리가 일본은 이미 그런 걸 갖다 상당히 체계적으로 심지어는 아까 1930년대 그 저쪽 어디입니까? 황하 상류에 있는 산서성에 있는 고죽국의 어떤 백이숙제의 문화 걸까지 책을 두껍게 냈어요. 그 사람들이 그쪽 문화를 갖다가 경도대학에서 그걸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무서운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지금 이제 홍산 문명, 홍산 문화를 갖다가 자기네 문화의 어떤 그 시류로서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은 그거에 대해서도 어떠냐?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오늘 얘기드릴 동의입니다. 동의의 어떤 역사적인 문제나 사상적인 문제, 포괄적으로 문화적인 문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우리 동북아 문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뭐냐면 우리는 이걸 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떤 민간, 어떤 사학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간 어떤 학술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거의 아까 임 박사님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노력하고 뭐 한다라는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든 건데 학계에서는 그걸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뭐 동이나 홍산이나 이런 얘기라는 게 기존 어떤 그 학계에서는 금기시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전제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임 교수님이 이제 제가 이제 상당한 어떤 글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이 논문이나 이런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임 교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임 교수님은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하고 또 임 교수님 후배들이 중국 대학의 교수로 많이 자리 잡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 같은 거를 갖다가 수없이 의독고 이제 답자 같은 걸 다니면서 그랬습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한번 이 글을 갖다가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6가지로 해서 동일문화는 중국 문화의 뿌리다. 그리고 동일문화의 중심 사상, 그리고 동의의 인사상, 동의인의 인사상, 그리고 공자의 인사상. 이 동의와 동의인과 공자를 갖다가 편의상 나눴습니다. 그리고 동의문화는 동북아 문화 공동체의 핵심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번 먼저 동의문화는 중국 문화의 뿌리다라는 걸 갖다가 한번 머릿말을 대신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의문화는 동북아 문화소의 중심이자 주변입니다. 우리 동북아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을 통해 보게 되면 고대 종교, 또 오행역법, 문자, 제천, 그리고 예술, 그러니까 이 원시 가무 같은 거죠. 이게 다 동의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숨을 쉬고 호흡하고 있다는 거. 이 동북아의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동북아 고대 종교, 도덕, 철학의 근간이 바로 동입니다. 동의문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고조선 문명권의 홍익인간과 은상 문명권의 인이라는 게 사실 이음동의어라고 보는 겁니다. 이음동의어. 물론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학자 중에서 신채호 선생이나 정인보 선생 같은 분들은 이 은상 문명권, 은나라, 즉 상나라를 갖다 뭐라 그랬냐 하면 우리 고조선족, 우리 고조선, 동이 고조선족이 식민지를 개척한 것으로 그렇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에서는 부드럽게 뭐냐 하게 되면은 이 은상 문명, 동이 문명, 은상 문명이 동북 쪽에서 왔다라는 게 사실상 중국의 통설입니다. 통설.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불행하게도 뭐냐면 그동안 이 동의에 대한 인의 연구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없어요. 거의가 동의의 어떤 이 인이 아니라 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100%가 유교와 연관된 연구입니다. 사실상 인이라는 어떤 본질은 동의의 건데 그 이전을 거슬러 가질 못하고 공자의 유교, 거기에서 어떤 인이 모든 걸 갖다가 나타난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1980년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유승국 교수님이 동의하고 인하고 연관시켜서 좀 시도를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성균관대학교에 계신 이지동 교수가 지금 이제 동의하고 인하고 조금 접합을 시켜봤습니다만은 사실 전무하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갖다가 중국 고전과 중국 연구에 나타나는 동의의 인사상이라고 한 것도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객관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학계의 어떤 병폐가 뭐냐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를 인용하면 인정을 안 해요. 만약에 제가 이 동의 같은 걸 쓰면서 신채호나 정인보나 이런 등등의 사람 걸 끌어오면 다 소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접근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선행 연구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자료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로지 중국의 고전과 중국 대표적인 그 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해서 한번 이걸 갖다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이문화의 중심 사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은나라를 중심으로 본 말이에요. 은나라의 하느님 신앙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는 이미 1940년대 호우선이라는 학자가 자기가 어떤 그 손으로 이걸 썼어요. 은대 제천 그 천재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그리고 뭐 중국의 대표적인 철학자 풍우란 같은 분들 그리고 주방포 같은 분들 이런 분들도 동의의 어떤 그 하느님 신앙 이건 각골 문자에서부터 이미 잘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냐 하게 되면 은나라 하느님 신앙이라는 거는 바로 홍산의 신교 사상하고 그대로 접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동의의 삼조고 사상. 이거는 뭐 상서, 대대리기 혹은 사기 등등의 수많은 역사 서적에서 동의의 중요한 사상으로서 삼조고 사상이 나옵니다. 현조 사상, 신조 사상 이게 나오죠. 그리고 근자의 어떤 학자로서는 광마략이나 또는 그 양난 같은 분들, 양관, 우리 그 고사변학파 중에 양관 그런 분들이 사실상 이걸 갖다가 대표적으로 다 주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의의 인사상입니다. 동의의 인사상을 오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보여진 사진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호우선이라는 사람이 쓴 은나라 어떤 그 천재 그 천신 신앙에 대한 글 맨 첫 페이지예요. 예, 이미 40년대에 저런 거를 갖다 체계적으로 써놨다라는 겁니다. 써놨다. 그 다음 이제 동의의 인사상을 한번 먼저 보면은 아까 황제는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황제족이 비록 이족의 질투심 때문에 동의라고 얕잡아 보았으나 군자국이며 그 풍속이 어질다. 이게 뭐냐면 중국 학자 동의를 갖다 대표적으로 연구했던 왕언당이라는 학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타 종족에 대해서는 모두 폄하하는 말이 있지만 유독 동의에 대해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왕언당이 이렇게 고전을 쫙 이렇게 찾아보니까 동의에 대해서는 결코 이 어떤 이상한 말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한서에도 나오지만 이 산해경 보면은 동의는 양보하기를 좋아하며 다투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한서에는 동의는 어질고 호생, 살리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도덕관념이 동의 선민으로부터 왔다라는 게 중국의 어떤 그 손계태라는 학자의 그런 어떤 주장이에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산동의 어떤 중심이 되는 우리가 흔히 제로문화의 중심이 되는 태산이나 곡부 같은 데는 동의문화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합니다. 해서 여기 나오는 지금 이제 이 우지민이라는 학자는 자기 책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동의문화의 거점이라 할 수 있는 제로문화가 과연 중국 조기 문명에 있어 어떠한 공헌을 했느냐. 이 사람은 10가지를 추려서 얘기를 합니다. 중국 문명 발상지 하나다. 그리고 상나라 시기 동반 문명의 중심이다. 심지어 주례도 노나라에서 즉 어떤 그 동의의 바탕인 노나라에서 완성된 것이다. 제왕공이 칭패를 하며
조기 민족 통일을 이룬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가 묵가가 서로 섞여서 전국식의 학술의 어떤 그 쌍봉을 이룬 곳이 바로 여기다. 그리고 직하학궁이 직하학이라는 건 여러분 그 제나라 때 제나라 그 위왕 때의 도읍이 임치였었죠. 산동의 임치인데 그 임치의 남쪽 문이 직하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나라 위왕은 직하 그 남문 직하문 그 앞에다가 이 커다란 어떤 궁을 세워가지고 당대 백가들 수많은 어떤 일용가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어떤 토론하고 할 수 있는 백가쟁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 백가쟁명했던 그 시기에 그걸 갖다 직하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그야말로 어떤 뭡니까 여기 쟁명의 어떤 중심이 됐던 게 바로 여기 그 제로문화지대다. 그리고 선진병학이 제나라에서 가장 성했다. 그리고 제로문화가 하나의 그 뭡니까 진나라 통일에도 크게 공헌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제로식이 황노학이 한나라에 영향을 줬다. 황노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노자의 사상이 정치화한 것이 사실 황노학이죠. 어떤 노자 철학이 우리가 흔히 이걸 갖다 제왕학의 기본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황노학을 갖다가 제왕학에. 그리고 유학의 통치 지위를 확립시켰다라는 겁니다. 이 어떤 동일문화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왕원당이라는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동의사회의 상부구조에는 사회 도덕관념으로서의 인덕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이건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동의 집단의 지도자들이 거의 인을 실천하다가 그걸로 해서 성인도 되고 그걸로 해서 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이라는 건 사실상 이 동의 사회에 그 지배층이 갖고 있었던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덕목이 인이라는 겁니다. 그 남방에는 불사지초가 있고 남방에는 죽지 않는 풀이 있고 북방에는 불석지빙이 녹지 않는 얼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방에는 군자지국이 있고 그리고 서방에는 형잔지시가 있다. 파멸한 주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 회남자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긍정적인 건 두 가지밖에 없죠. 여기 보면은 불사지초. 이 남방은 불사지초, 죽지 않는 풀이 있고 동방엔 군자지국. 인간과 연결해서 군자지국을 말하는 건 동방밖에 없습니다. 이동이. 이 어떤 이 회남자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인이나 이나 인 이 세 글자가 비록 동시대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들이 모두 동음 동의다. 같은 소리가 났고 같은 뜻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국 고전의 중요한 사상소를 만들면서 동의의 인사상을 한층 풍요롭게 확대시켰다. 이거는 맹자, 연기본로, 설문, 설문의 자, 성명 이런 책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어떤 대표적인 학자들이 있죠. 20세기 초에 중국 국학자였던 장태렴이나 그리고 강량부 그리고 엄문명 아까 말씀드린 왕원당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이 사실상 같은 소리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그 동의할 때 그 이해 개념을 갖다 나름대로 고전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중국 철학자, 중국 역사학자들이 이미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아까 그 임 교수님이 이렇게 쭉 보셨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사진 몇 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번 보세요. 이게 그 동이족이 세운 대표적인 나라인 은나라의 시조 탕왕의 어떤 능이에요. 이게 이 표지석입니다. 이게 탕왕. 근데 이게 보면은 탕능하고 탕묘유지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탕왕의 능인데 이게 뭐냐면 현금 문물단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군에서. 도도 아니고 군에서. 그렇게 해놨죠. 그런데 여기 이 탕왕릉이 있는
들어가는 입구 어떤 그 집들이 이렇게 있죠. 이 여기 있는 게 뭡니까? 비석은 없어지고 비두만 있어요. 비두 혹은 비수라고도 그러죠. 비 그 위에 이렇게 덮여 있는 거 말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없어요. 무덤은 어디로 갔는지 어디가 무덤인지도 모르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답사를 갔을 때 임 교수가 현지 사람들하고 지금 그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은 그 비석은 몸뚱아리는 어딜 갔냐 그러니까 우리가 2009년에 갔을 때 몇 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뛰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인들이 그랬겠습니까? 그게 중국 당국의 문화 정책입니다. 당시까지. 자, 이거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거 뭐냐면은요. 이거는 주나라의 그 주지웅님으로 많이 알려진 주나라의 어떤 그 마지막 임금 아니 그 뭡니까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왕 있지 않습니까? 은주왕 그야말로 방탕한 왕으로서 주지웅님의 대명사인 그 주왕의 어떤 묘소입니다. 근데 이 묘가 완전히 쓰레기통처럼 돼 있어요.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아까 은나라 일대 왕의 묘는 아주 없지 않습니까? 비석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게 어떤 그 위에 지금 그 임 교수가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 여기 보세요. 이게 위에는 어떤 무덤이 완전히 쓰레기통에 쓰레기도 많고 완전히 관리도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보여주었던 기자묘입니다. 조연에 있는 기자묘. 근데 여기 뭐 머리까지 다 그냥 보리를 다 심어놨잖아요. 우리가 기자하고 연관된 대표적인 고사성어가 뭐겠습니까? 맥수지탄환이에요. 기자가 은나라가 망하자 그 망한 은나라를 갖다가 다시 한번 쑥 이렇게 걸어가는데 나라는 망한 줄 모르고 보리는 예나 지금 없이 변함없이 이렇게 무성하게 흔들리는 걸 보고 한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맥수지탄하게 되면 나라를 망친 데 대한 탄식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요. 근데 지금 죽어서도 맥수지탄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여기가 뭐냐게 되면은 그 조가 하나의 그 한때는 은나라의 이 수도였죠. 조가라는 데도 조가 거기에 있던 안에 있는 삼인 은나라의 어떤 그 인인이 있죠. 그 기자 그리고 미자 비간 이 세 사람의 어떤 그 모셔놓은 사당입니다. 사당 입구 거기에서 이거 뭐냐면은 비간 적심처다. 어떤 그 누굽니까?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왕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 누굽니까? 이 비간이라는 인물은 그 자기 어떻게 본다면 형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도 올바른 소리라고 그러자 뭐라 그럽니까? 옛말에 성인은 심장에 7개의 구멍이 있다는데 내가 한번 그걸 한번 봐야겠다 해가지고 이 비간의 어떤 배를 가르고 심장을 꺼내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비간 적심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한번 반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 주무왕의 아버지 주문왕이 은나라 마지막 임금이었던 은주왕에 의해서 이 갇혀져 있던 데입니다. 이게 유리성이라는 데예요. 서백창, 서백창에 갇혔던 이 유리성이라는 데 아닙니까? 유리성. 근데 이 유리성은 바로 그 주나라의 출발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의리의리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벌써. 그리고 보면은 이거는 국가 A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그런 특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게 되면 동이 국가인 은나라를 대하는 것과 자기네 어떤 중국의 출발인 주나라를 대하는 게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 5, 6년 전부터 달라졌다 그래요. 중국은 지금 동이까지 끌어안기 위해서 하나하나 지금 다 그걸 재포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유리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보면 크게 돼 있는 데입니다. 뭐 아주 여기 의리의리하게 잘 해놨죠. 그래서 여기 가면은 뭐 이 공간도 크고, 서백창이 여기에서 역을 갖다가 완성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역을. 그래서 이제 그 역을 완성한 어떤 증거도 뭐 이런 것 해놓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뭐냐, 이 사진을 갖다 보면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냐, 동일을 얼마만큼 비하하고
동의를 얼마만큼 천대했다라는 걸 우린 근자까지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자까지도 약 7년 전까지도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동의의 동의인들의 인사상을 한번 살펴보면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상고 이래부터 제왕의 도읍은 모두 동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동방이라는 건 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얘기하면 왕국유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국유가 중국 철학사를 얘기하면서 왕국유는 중국 사람이 뭐라고 평을 했냐면 난 그걸 보고 야 이건 너무 과장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데 왕국유는 사실 중국에서도 20세기 최고의 천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왕국유입니다. 뭐라고 중국 학자가 얘기를 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대 중국 학술의 종결자. 근데 근대 300년 중국 학술에 300년간의 중국 학술을 종결한 사람이 왕국이다. 그리고 또 앞으로 뭐냐? 근래 70년 내에 학문의 개창자라는 겁니다. 개창자. 이 사람이 이제 1930, 40년대가 이 전성기인데 그 전후로 300년의 학문을 갖다 정리한 사람이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80년의 학문을 갖다가 개창한 사람이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국이라는 인물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요. 그런데 이 왕국이는 그래. 상고일의 제왕의 도읍은 모두 동방이다. 따라서 고대에는 동의의 거점이 바로 중국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 강량부라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은은 종종명이다. 그리고 상은 지명으로 은이 종종명임을 주장한 것은 뭐냐? 동의를 이인으로 보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강량부는 여기 나오는 은이라는 거 있죠. 은이라는 요 한자 은나라 은자가 이자의 번자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했습니다. 번자라는 건 우리가 번거로울 번자. 우리가 중국의 한자를 갈 때 번자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간자가 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해서는 이의 번거로운 글자가 바로 은이라는 겁니다. 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은문화는 홍산 문화권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바로 간지경이나 또 거기 어디 한번 그 자료 11쪽을 한번 보면은요. 11페이지를 한번 보면은 11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11페이지 그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나름대로 거기 나옵니다. 중국 학자들의 대표적인 연구 경향을 통해서 이 11쪽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거기 이제 써 있냐면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렇듯 상나라가 동이족의 나라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상나라 사람들이 기원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다양하다. 기존 중국 학자들의 주장은 산동 반도에서 기원했다는 설, 혹은 하북 중부 지역이라는 설과 동호로부터 왔다는 설. 이 동호는 이제 우리가 고조선하고 많이 같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발해만 황하 하류 지역이라는 설과 동북 연박 지역의 산융의 부류라는 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거기 보게 되면 중국에서도 중국 문화의 중요한 바탕인 동이 문화의 중요한 바탕 은상 문화가 홍산 문화권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크게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드려보는 거. 그리고 우리가 동의인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제 가는 게 그 순임금 있지 않습니까? 순은 제풍에서 태어나 부하로 옮겼다가 명조에서 죽었으니 바로 뭐냐? 동해인이다. 이 맹자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맹자. 그리고 인덕이 그러므로 뛰어나다. 한비자나 등등 이런 수많은 책에서 그 순임금에 대한 어떤 그 어질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공자는 소련하고 대련 얘기를 하잖아요.